저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한 10개월 후에 다시 방송 나왔을 때 그때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한 말을. 네. 그러니까 이 성장률 이야기할 때. 네. 저는 일단 결론 전망을 말하면 5% 합니다. 예. 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외국의 기관들은 한 4% 후반대나 간신히 하지 않겠어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 5%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중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아유, 그래도 조금 전에 갔기 때문에 네. 한 달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중국 갔다 오신 분. 거기 요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리오프닝하고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조금씩 풀어지긴 한데 여전히 지금 내구 소비재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아직 여전히 이 정부나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풀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회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집중했던 게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을 거냐. 근데 일단 5% 안팎으로 제시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5% 굉장한데 하지만 그렇지. 이 큰 나라가 아직은 신흥 개도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인데 5% 가지고 될까? 심지어 5%를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 5%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많이 예상을 했었죠. 이제 뭐 제가 그 전에 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왜 예상이 가능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양회가 있기 전에 지방 양회에서 31개 성에서 이제 올해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31개 성이 쭉 나열했을 때 네.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가중 평균을 하니까 5.4%가 나왔어요. 5.4. 4%. 거기서 보통 중국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총리가 이야기할 때는 0.4에서 0.6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5% 내외 작년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5%를 안 하면 일자리 1,200만 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가 이 고용 유발 개수가 얼마 정도 하냐 한 270만 개, 280만 개라고 봅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공산당의 리더십의 바로 밑에는 결국은 일자리인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산당 제시라는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5%를 만들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5%를 이야기를 한 거고 이번에 지금 내용 보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면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금융 자산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차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이 양의 총리 말고도 각 부처 장관들이 일종의 도어 스태핑 기자들과의 만남을 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걸 보면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 상반기에는. 그럼 중국 정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식 부양밖에 없다. 주식. 예. 그러니까 주식 부양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 2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2억 2천만 명이요. 이 사람들이 네. 생각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아파트도 갖고 있고 주식도 한다는 이 사람들이 양쪽의 가장 큰 핵심이 자산이 무너지니까 중산층. 돈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소비 워낙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시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식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제가 이번에 유심히 봤던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각 부처 장관들 이야기했는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네. 새로 이제 부임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우칭 주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좀 시장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즉 중국 개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많이 듣겠다. 근데 그게 어려움을 듣겠다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개미들이 왜 주식이 안 되냐 할 때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면 첫 번째는 중국은 신주 발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생겨. 이 투자 수요는 제한적인데 매년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지금 보니까 한 300개가 넘어요. 상장된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좀비 기업 너무 많다.
퇴출을 안 시킨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될 친구들은. 퇴출을 안 시킨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공산당과 기관들이 다 이게 만약에 퇴출시키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안 시키고 있다. 한 번 상장은 영원한 상장이다. 이런 것들을 안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증권 감독이 우칭 이 주석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원래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 이 리스크 상장사 리스크 뭐 이런 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을 때 별명이 저승사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좀 목을 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온 거예요? 많이 듣고 어쨌든 네. 변화의 시그널을 주고는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 주식 부분에서의 이거부터 좀 시작하는 작업이 되어지고 그게 안 되면 소비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올라간다. 돈이 있어야 쓰죠. 소비는 지금 수출 지금 부분에서도 자꾸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이 지금 작년에 중국 0.6% 증가했습니다. 0.6%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을 부양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죠. 그 0.6%도 거의 딱 두 가지 요인으로 제가 볼 땐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전기차.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한 500만 대, 570만 대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3대 중에 하나는 전기차 수출했습니다. 비아디가 다 했네요. 네. 네. 리튬 배터리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기차도 그다음에 네. 배터리 수출 그다음에 태양광 요 대개가 작년에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서 우리 또 들으니까 알리 나왔는데 중국 직구 플랫폼들 네. 그러니까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요 4개 직구 플랫폼들이 지금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저의 관심사는 이게 글로벌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근데 수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400조 가까이를 우리 돈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했겠는데 이게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수출로 중국 경기 부양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지방 정부 양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쭉 왜냐하면 이 지방 정부 양해에서 키워드 핵심을 가지고 총리가 발표하는데 그렇죠. 이 지방 양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소비였습니다. 1등이 소비였습니다. 소비, 내수. 546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역설적으로 소비를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온 외국 회사들,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회사들을 보니까 양회 결과를 보고 나서도 나는 우리 고객들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 골드만삭스 관계자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까지 외부에서는 비관적으로 보는데 중국 안에서는 광명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경제 광명론.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현실에 가깝습니까? 일단 조금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4% 지금 이 IMF나 월드뱅크 나는 보면 대부분 한 4.5에서 4.6 정도. 이것도 사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년 GDP 중국이 126조 위안했어요. 126조 위안이면 2경 4천조 정도 됩니다. 2경이요. 4천조 됩니다. 2022년도가 121조 위안했어요. 그러니까 5조 위안이 늘어난 거예요. 5조 위안이 늘어났으면 5조 위안이면 우리 달러로 하면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7천억 달러가 이 IMF의 국가별 GDP 순위를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늘어난 규모가 이런 나라들 하나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왜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중국 경제 성장을 한다 맞는데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책 리스크가 크다. 불확실성. 이게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중국 경제가 움직이는 한데 언론 그러니까 소비가 필요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이런 리스크에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그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런 불확실성을 일단 기저에 깔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서방 경제 계속 우리가 뭐 피크 차이나부터 그러니까 중국 위기론 이런 이야기 계속 중국 망한다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이 월가 자본하고 공산당 자본 간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을 때마다 폭발할 때마다 돈을 버는 것은 월가 자본이었습니다. 그런 좀 소식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돈 좀 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 돈도 돈을 풀어라. 네. 돈을 풀어서 자꾸 이제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지만 내가 번다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4% 4.5를 성장한다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속내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세 가지로. 근데 아마 그들이 의심을 하거나 혹은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보다 완전히 봉쇄돼 있던 그 분위기를 타고 기저효과가 있었던 작년에가 5.2 성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본 게임이라고 하는 올해 5%가 가능할 거냐. 작년에 저기 지하실부터 시작했던 작년에 간신히 5.2를 해내는데 올해 그 위로 5층을 더 쌓을 수가 있어? 이걸 의심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한 10개월 후에 다시 방송 나왔을 때 그때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한 말을. 네. 10개월 있다 안 돼요. 조금 있다 또 오셔야죠. 아니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 성장률 이야기할 때 네. 저는 일단 결론 전망을 말하면 5% 합니다. 예, 합니다. 문제 일단은 없다. 예, 5% 합니다. 만약에 일단은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IMF나 OECD나 월드뱅크도 4.5% 6% 일단 이야기했잖아요. 전망치. 그럼 한 0.454인데 5% 안팎이라는 결국은 4% 후반이나 5% 초반인데 제가 볼 때는 5% 한다. 공산당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다? 만들어냅니다. 그럼 만약에 소비가 안 올라온다. 작년 기여도가 한 소비가 82.3%인데 만약에 소비가 지금 이제 안 따라올 때 그럼 돈을 풀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언제 버리냐면 5월 달 이제 노동절 소비가 오를 때 또 안 나오면 그때 부양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일단 그렇게 구조조정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 정부에서는. 근데 이 소비가 안 올라는 두 번째 방안은 뭐냐면 결국은 또 투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5%의 약속은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5%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내년 1월 달에 혹시나 나오게 되면 네. 기억나시죠? 제가 10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하잖아요. 자, 그때 우리 5% 양자대면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양회를 둘러싼 여러 해석과 전망이 분분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기자들 만나서 질문도 좀 받아주고. 근데 이거 30년 만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물론 이제 시진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총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인대가 전 세계 다 주목을 하는데 그 주목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열리는 대내외신 기자들하고 대본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불안감을 이렇게 안 되겠다라는 거, 내가 튀면 안 되겠다라는 이게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뭐 기자회견 해봐야 나오는 질문은 90%는 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뻔한데 네,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렇지. 이게 좀 밋밋한 거지. 네.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대답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번째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추정인 부분인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있으면 다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상하이방 그다음에 공청단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태자당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이 없고 시진핑이 사단이라고는 시자주인이라고 있는데 그럼 그 시자주인 사단에도 또 그 밑에도 서로 잘 보이기 위한 그쵸. 그룹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1티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네. 리창 총리를 견제하는 세력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세력 입장에서는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틀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대본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이것을 또 꼬투리 삼아서 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30년 동안 하던 거 안 하니까 더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이거 지금 예측이 빗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이 없었구나. 근데 이번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거는 두 가지는 있었어요. 한 가지는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은행권의 지준율을 인하할 공간이 충분하다. 남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준율이 되게 높다 이 얘기했거든요. 네. 요거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일단은 뭐 특별구체 일단은 뭐 1조 위안 푼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풀고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했고 이미 이제 5년물 LPR을 지금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지금 말한 것도 이제 이 총리보다는 이걸 담당하는 여러 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제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이렇게 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느냐를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것들이 이게 시간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도 계속 힘들 거다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미치는 부분에서는 이제 하반기 갔을 때 조금이나마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고 5월달이 지났을 때 이것도 안 된다라면 또 중국이 유동성을 푼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동시에 아까 주식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실물자산, 금융자산에 특히 금융자산이 안 올라오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계속 이제 부양을 시그널을 던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회 이후에 그동안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는데 단기간에 양회 지나고 이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끝나면 주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정 없이 여기에 계속 뭔가 그 돈을 추가로 태워서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두 가지죠. 일단은 아까 경제를 부양하는 정부의 의지를 돈을 태우면서 투자자들한테 일단 자신 신뢰감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신뢰감 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주식시장과 관련된 또 제도는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정책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좀비 기업을 어떤 식으로 조금은 정리를 좀 한다든지 신주를 상장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미들이 중국 2억 2천만 명들이 제일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했으면 이 지금 중국인 미국 대사관에 그 기린 사진 멸종 위기에 있는 그래서 막 보호한다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기린만 보호하지 말고 우리 중국 개미들 좀 보호해라고. 지금 기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거 폐쇄해버리니까 또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또 네. 인도 대사관 뭐 쭉쭉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2억 2천만 명이죠. 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의 또 가족과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일가 친척 다 합치면. 부동산이 지금 물론 이제 대도시는 아니지만 2, 3선 특히 중산층에 있는 부분에서는 20, 30% 떨어졌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전체 자산의 70%, 60% 그렇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라는 게 사실 경제의 온도계기도 하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숫자로 보이니까 빠진다 네. 오른다. 제발 좀 올라라 싶습니다. 우리도 홍콩 ELS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나라라. 자, 근데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 미국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중국 반도체가 매출이 좀 늘었다는 통계도 얼마 전에 봤고. 네네네. 근데 이번에 전인대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1순위로 강조를 하면서 AI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인공지능 플러스 그렇죠. 이게 이제 그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있었거든요. 정책인데 이거 플러스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인터넷 플러스 네. 그다음에 뭐 5G 플러스 이렇게 말하는 플러스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 말을 좋아하는구나. 융합을 많이 나왔습니다. 융합을 생각하십니다. AI와 다른 산업 간에 그러니까 일반 전통 산업이든 일반 제조 산업이든 그것을 융합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존 산업에 AI를 얹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 제조 2025가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때리니까 잠시 이름을 바꾼 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 중국 제조 개명했어요? 2025가 뭐로 바뀌냐면 스마트 플러스. 스마트 플러스. 이름 잘 지었네. 네, 스마트 그도 플러스 들어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50분 정도 제가 실시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아까 경제도 있지만 중국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거 다 하겠다. 무슨 말이냐. 첨단 산업 계속 하겠다. 네. AI 하겠다. 반도체 이야기 하겠다. 네. 뭐 양자 정보 기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R&D도 작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뛰어넘었고요. R&D도 작년에도 한 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반도체 말씀드린데 반도체가 중국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장비를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 수입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96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이게 2022년 전년 대비 또 많이 늘었죠. 2022년도가 316억 달러. 많이 수입했으니까 좀 많이 샜죠. 중국 반도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칩 설계랑 반도체 장비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말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뭘 했냐면 왜 미국 반도체 기업만 중국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제가 말씀 노광 장비가 아니라 일반 다른 전공조 맞아요. 후공조. 그래서 일본도 못하게 해라. 네. 한국도 못하게 해라. 독자 통제에서 다자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걸 돈 벌어가 또 R&D를 하면 그 나라들은 동맹이지만 우방국이지만 반도체가 올라간다. 우리는 계속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통제를 해야 된다. 그것을 상무부에 제출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이슈로 또 우리가 조금 반도체만 보고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거 커질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100% 갑니다. 100%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그 전까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자립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표시를 안 내지만 나름 지금 바이든 버전과 트럼프 버전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는 한국이나 그 우방국들 다 여기 참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중국으로 장비도 팔지 말라고 하고 압박 수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미국의 압박 수위가. 그리고 우리한테 반도체 팔지 말라고 한 건 오래됐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중국이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힘들죠. 그 안에 기술만 갖고 되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사실 바이든이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룸이 있거든요.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중국 반도체는 못 잡는다. 그러니까 아예 식을 쌀을 자르기 위해서는 모든 연결고리에 있는 한국이나 네. 이런 뭐 대만이라서 모든 지금 뭐 어느 특정 장비가 모든 것을 다 막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가만히 되겠냐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엔비디아 자체가 계속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월 달에 중국 가서 중국 물론 그 사람도 이제 대만 사람 학교지만 뭐 그 공장에서 같이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과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가 왔을 때 정책의 변화가 좀 더 강해질 것이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분명히 중국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리미리 장비 사들이고 일본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 엄청 들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진척 상황을 좀 더 봐야겠네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